안녕하십니까. 둔산 Q&A 공부방 동아쌤입니다. 독서논술 수업. 독서논술 수업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아이들한테 독서를 시키시는 분들에게 내신 학습에 도움되는 독서논술, 그러니까 독서의 기법, 논술의 기법이 뭔지 일단 말씀드리고 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독서논술 하면서 차시를 예를 들어서 한 달을 4차시로 짜거나 그러실 때 한 차시 정도는 이렇게 내신에 필요한 독서 기법을 알려주고 학교 내신과의 연관성도 설명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 일반적인 내신이나 학교 수업과 이 독서논술의 연관관계, 수업의 연관관계를 말씀드리면, 그러면 그 수업을 설계하실 때나 아니면 아이들한테 독서를 시키면서 추가된 독후 활동을 할 때도 도움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논술만 진행하던가 그러면 내신과의 관련성을 학부모들이 알 수가 없으니까, 그쵸? 그 다음에 어쨌거나 그 내신이 공신이에요. 이렇게 여러 가지 10년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내신 형성의 밑바탕이 되는 독서가 되었으면 해서 독서 자체가 이제 넘어가면, 그쵸? 내신도 자연스럽게 되겠지만, 어쨌거나 어쨌든 독후 활동을 하거나 기왕의 활동을 할 때 내신을 뒷받침할 수 있는 활동도 체크해서 하셨으면 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논설문을 배워야죠. 이제 동아세미 같은 경우에는 배움이라고 해서 그 글을 사람과 비유해가지고 3단 논법으로 설명을 하면 글의 원리를 아이들이 논설문의 구조를 파악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이 논설문의 글의 구조뿐만 아니라 글을 써나가는 단계, 글쓰기의 과정 자체, 쓰기의 과정도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오죠. 그 다음에 이런 것들 보면 이 쓰기의 과정, 글의 구조를 알게 되면 주제를 빨리 찾고 그 글의 구조를 알게 되죠. 논설문 같은 경우에 목차를 보게 되면 이 목차가 개요 문제로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글의 구조, 본론의 그 글의 첨삭 과정이 개요 문제로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글의 구조를 하면 영어 비문학 지문 같은 거 해석할 때 구조를 하면 글을 빨리 파악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글쓰기 자체가 논술을 하게 되니까 논술은 떨어졌더라도 독해력이 증가해서 수능 점수는 5점 정도 상승하는 사례를 여러 번 보았고요. 그래서 이 목차 형태의 요점 정리들이 아이들이 빠르게 많은 내용들을 효과적으로 머릿속에서 기억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키워주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갈래별 특징을 알아야 되는데요. 글의 갈래별. 그러면 자신의 작성한 글에 대한 기본 이론들을 가끔가다 해주면, 그죠? 시를 쓰면 시의 원리, 동화를 쓰면 동화 붙여쓰기를 하면 동화의 원리, 일기의 원리, 수필의 원리, 소설의 원리, 드라마의 원리,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기본적인 이론에 대한 바탕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원리를 써주고 그 특징 한두 가지에 맞는 글들을 써보게 하는 것도 자연스럽게 국어 공부의 바탕이 짜이는, 현실적으로 글의 특성을 알게 되는. 그래서 이거를 쓰기 전에 예를 들어 시의 원리를 알려주고 그 시의 원리가 시에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이렇게 예시를 가지고 알려주고 유사한 시를 써보든지 이렇게 해보면 굉장히 그 국어 공부 측면에서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어쨌든 마인드맵으로 자유롭게 상상을 하게 하는 건데요. 마인드맵으로 인물 구조라든가, 소설에서 시험 매일 나오는 거니까 시의 구조라든가, 그럼 시의 단어, 그러니까 이 마인드맵을 빈 공간에 그려도 되는데요. 이 글 안에서 이렇게 중요 단어를 뽑아서 이 마인드맵처럼 만드는 것도 권장을 합니다. 글 안에 있는 단어들을, 핵심 단어를 찾아서 이렇게 연결해보고, 내가 이렇게 연결해본 단어들을 가지고 추가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쓴 글 설명이나 예시를 보여주면 집중도가 좋겠죠. 그래서 인터넷에 찾으면 이 마인드맵으로 정리된 것들을 짧은 글로 만들어 보거나, 그쵸?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교사가 이론을 바탕으로 된 발문을 어느 정도 해야 되니까 교사가 이렇게 이 마인드맵으로 된
것들을 가지고 아이들한테 필요한 요소들을 이거는 무슨 이론, 무슨 이론을 네가 생각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경 그림, 시화전이죠. 배경 그림을 그려주고 배경에다가 글을 쓰게 하거나 글에다가 글을 바탕으로 그림을 그리게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이미지 훈련을 하면 좋고요. 이소무화를 이어서 쓰는, 자유롭게 이어서 쓰는 마인드맵처럼 가지를 뻗어서 선택을 해서 이 줄기의 가지들을 줄거리를 만들어 보는 거죠. 선택의 가지들을 만들어 놓고 여기서 세 가지가 나가면 또 아이들이 선택을 하면 여기서 또 나가지고 여기서 또 나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뻗어나가는 창의력 훈련이 될 것 같습니다. 수능에서 기본적인 이론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국어 이론. 그러니까 방학 특강을 통해서 금방 배울 수도 있는데 이렇게 녹소론술을 통해서 적용하면서 하게 되면 또 심화가 되고 또 다르겠죠. 기억이. 마인드맵의 연결가지, 그 마인드맵은 다음에 제가 또 별도로 찍어서 올려드릴 텐데요. 마인드맵의 연결가지에, 그러니까 이거에서 이거 뽑는데 요 위에다가 이유, 아래에다가 위유 이렇게 써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른 학생이 만들어준 이렇게 마인드맵에서 내가 추측해서 이유를 여기다 써보고 여기다가 다른 학생이 쓰면 나도 다시 이유를 써보고 같은지 다른지도 생각을 해보고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은 기준이 이제 시간, 공간, 인간이겠죠. 세게. 마인드맵 6현 축으로 가지를 뻗어도 되죠. 그 다음에 이렇게 과목의 가지를 해도 되죠. 이제 무한 가지로 이 여러 가지 가지로 뻗어나가는 것도 좋지만 그 가지들을 연결하는 주요 루트, 회로의 주요 루트를 만드는 것도, 그래서 이 주요 루트를 만들면 이렇게 연결하는 것들을 만들면 요 만든 루트가 주제가 되겠죠. 그래서 주제를 설정할 수 있는 연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마인드맵을 추가 정리하고 구조로 이렇게 정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소설 같은 경우에는 동그라미 3개, 삼각형, 배경, 동그라미 사이에 화살표 이렇게 소설 같은 게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마인드맵과 거의 유사합니다. 소설 같은 거, 글 같은 경우에 마인드맵으로 그려보는 건 중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 뇌구조 해가지고 누군가의 뇌구조에서 이렇게 뇌 크기에 따라서 주요 사항이 달라지는 것. 이런 것들도 같이 수업을 하면 재밌겠죠. 자, 한 팀의 수업이 다른 팀 수업 자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A 학생들이 마인드맵을 B팀에서는 글로 쓰고 B팀의 글을 C팀에서는 마인드맵으로 만들어보고 그래서 A와 C를 비교해주고 이런 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수업으로 팀별로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읽기 방법에서 6카운칙의 역사신문, 저기 가면 있습니다. 역사신문, 역사문제 풀이. 도서관에 있는 역사신문을 읽히면 6카운칙으로 분석을 하면서 읽히면 6카운칙에 따라서 시험 문제가 분류가 될 수도 있거든요. 시험 문제가. 그래서 6카운칙을 이 교과마다, 글마다 확인해보게 하는 것도 하나의 독서 방법으로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에는 어쨌든 소설을 발문하고 질문을 해서 객관식 문제를 만들고, 최대한, 그죠? 그 객관식 문제 일치도 소설을 해서, 소설에 나와 있는 이 객관식 문제, 그러면 소설 자체에 나온 주관적인 생각들이나 흐름들을 객관식 문제로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 만드는 원리를 터득하게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소설에 있는 것을 글로 만들어 놓으면, 그죠? 그 생각들, 글에 대한 사이사이에는 생각들의 객관성을 유지시키는데 좋은 연습거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실제로 역사신문, 시중에 있는 걸 신문을 올려서 역사신문처럼 만들어 보기도 하고, 그죠? 학생들을 글을 모아서, 전체를 모아서 역사신문을 만들기도 하죠. 자, 6카운칙으로 분석하는 훈련, 암기하는 훈련, 역사과학의 경우에는 특히 역사신문, 과학신문을 역사신문으로 만들어 놓으면 흐름, 역사적 연역의 중요성 이런 거에 대해서 알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래서 6카운칙에서 장성한 병력제 있는데 부주에서 살아남기 이런 시리즈들이 나왔잖아요. 자, 다음은 이게 발부는 모든 학습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요점 정리를 주고 문제를 만들으라고 한 다음에 그런 문제가 학습지에 진짜 있는지 확인해 볼 수도 있고, 책을 읽고 문제를 만든 다음에 학습지에서 그런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자, 발문하는 능력은 학생 능력을 명확하게 질문하는 수준,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죠.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짧은 교훈글을 가지고 속담 구성어로 가지고 제가 이제 발문을 해서 올려드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짧은 글을 가지고 수업을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일정 수의 발문을 주고, 그죠? A에 대한 문제를 발문을 추가해봐라. 또 다른 상상을 해봐라. 더 추가로 상상해봐라. 그래서 심화를 하게 되면 발문의 원리를, 이 발문을 자꾸 체크를 하게 되니까 실제 발문의 원리를 터득하게 됩니다. 자, 폐쇄적인 정답이 정해져 있는 문제를 개방적인 문제로 변형시킨다거나, 그죠? 그 문제를 변형시키는 A 문제, 그래서 변형 문제 연습하는 것도 좋은 연습 방법이 될 겁니다. 자, 기출비나 네이버 카페, 쪽보닷컴에서 구입을 하든지 해서 문제를 풀어보고 참고서 해당 출판사에서 다운받으면 문제를 구할 수 있고요. 객관식을 보고 주관식 문제로 바꾼다거나, 주관식 풀이를 내가 설계한다거나, 주관식을 보고 객관식으로 바꾸거나 하는 것도 좋은 연습이고요. 그 객관식 문제를 가지고 주관식 개방형 질문으로 바꿀 수 있으면 그러면 독서능수를 참 심화해서 수업할 수 있습니다. 일정 객관식 문제, 제가 창의력 객관식 문제 하면서 올렸잖아요, 유튜브에. 그런 것처럼 출제 원리를 터득하고 문제풀이가 정교해지니까 자주 연습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글자 없는 그림책들이 있거든요. 과학 그림이나 그림, 표, 그래프 이런 것만 보고 문제를 만드는 거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림이나 생물 그림이나 과학 그림, 과학책, 지도, 표, 도형 이런 걸 가지고 분석할 수 있는 분석력이 늘어나거든요. 비교하고. 그래서 수학 문제를 보고 글로 쓴다거나 이거 설명을, 그 다음에 설명을 보고 그 수학에 대한 그림을 그리는 양방향 훈련도 꼭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창의적인 객관식 문제 만들기라는 것은 용어나 객관식 심화 수업으로, 그죠? 일정 객관식 문제를 만들어 오라고 하고 그 객관식 문제를 어떤 게 더 좋은지 평가해보고 서로 판단하고 교정해보고, 그래서 객관식 실제 원리를 깨우치는 것도 참 필요해 보이는데, 그죠? 그 책 읽는 것 자체도 중요하지만 책을 통해서 낸 객관식 문제가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이고 어떻게 실마리를 풀어가고 어떤 문제가 어떤 식으로 문제를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연습,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수학이나 과학에 객관식 문제를 만들어 보게 한다거나 심화돼서 용어나 공식으로, 아니면 책에서 객관식 문제를 주고 6번 객관식 문제를 추가해봐라 라는 훈련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넷에서 신기한 사진이나 그림을 찾아서 이걸 가지고 다양한 문제를 한번 만들어 보라고 한다거나, 그죠? 어쨌든 이렇게 검색을 해서 찾아보는 거, 메밀꽃 필드로 유튜브에 치면 요새는 막 뜨죠. 그러니까 메밀꽃도 보게 하고, 요새 학생들이 돌아가면서 말을 하고 종합 정리를 하고, 그죠? 정리하는 능력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발표를 하고 발표를 순차적으로 주고, 이 발표된 것, 토론한 것을 글쓰기로, 그러면 이제 쌍짱 잘 타는데요. 여러 삼각이 잘 뽑으니까. 사람들의 댓글을 다 모아갖고 긁어서 이걸 가지고 댓글을 연결해서 내 생각처럼 글을 쓰게 한다거나, 그쵸? 아니면 댓글 쓰는, 백자 댓글 쓰는 연습도 시키거나 하는 것도 좋습니다. 교과서의 그림이나 도표들만 쭉 보면서 그 흐름, 목차의 관련성, 요약 압축하는 능력, 요 그림이나 도표의 요약 압축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신이 작성한 설명과 교과서 설명을 비교해보는 것도 좋고요. 역사의 흐름표를 주고 흐름 사이에 자기들 알고 있는 것, 그리고 이 흐름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써보게 하는 것도, 역사 연표를 읽는 것도 중요하고요. 사탐 시험지의 표 해석의 상위권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표는 가로축 특징, 세로축 특징, 반비례인지 비례인지, 그리고 특징과 변화에는 하나의 특징, 이렇게 5가지 정도는 항상 뽑아내는 훈련을 하셔야 되고요. 수학에서 수식이나 그래프의 상관관계를 보셔야 되고요. 처음 문제의 선택지를 엉뚱한 선택지, 창의력 문제지 만든 다음에 점차 선택지의 상호관계를 생각하게 하고, 이제 만든 사람보다 교정을 더 잘할 수도 있으니까 A 친구가 만들고 B가 교정하고 다시 얘가 추가해서 완성하고,
그냥 암기하는 것보다 객관식 문제를 만들면서 용어 정리하고 공식 정리하는 게 훨씬 더 명확하게 기억이 나겠죠. 그래서 공식 자체를 보는 것보다 이렇게 정리하면서 보는 것. 6번 객관식 선택지를 만들면 5번까지를 명확하게 상호관계를 잘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문제집에서 유사 선택지를 찾아가지고 한 문제에 정리하는 것도, 한 문제에다가 6, 7, 8, 9, 10 이렇게 정리하는 것도 참 좋은 학습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OX 퀴즈왕 뽑기. 책에 혼동하는 내용을 OX로 뽑아갖고 읽습니다. 그래서 뽑아갖고 OX로 아리송하게 만들어 놓고, 그거를 퀴즈처럼 하게 되면, 그 아리송한 것, 어떤 것이 논란. 우리나라 시험이 맞아요. 맞는 거 찾아라, 틀린 거 찾아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것을 애매하게, 틀린데 맞게 틀린데, 이렇게 만드는 순간 이 선택들, 틀린 것과 맞는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커지니까. 그래서 퀴즈왕 뽑기 수업처럼 퀴즈왕 뽑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를 만드는 능력, 출제하는 능력, 객관식을 요약하고 한 줄로 정리하는 능력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요, 학생들한테 이제 나느냐 선생님이라고 해서, 그쵸? 프린트를 주고 학생이 추가 정리한 다음에 그걸 설명하도록 하고, 그걸 목차로 정리해서 소목차를 뽑고 아이들한테 이 소목차를 보고서 설명하는 걸 하게 되면 전체적인 흐름이나 구조, 틀을 염두에 두는 그런 능력이 늘어나죠. 그래서 나느냐 선생님 프로젝트에서 수업시켜 보는 거고요. 다음에는 이제 찬반 토론으로 이렇게 대대 표를 만들어 줘야죠. 이렇게 근거, 사실, 찬반, 양쪽, 상대방의 입장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인터넷 찾으면 이런 찬반 토론표 많습니다. 이게 주장이냐 근거냐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관점 훈련에 되게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래서 말하기 능력도 기본적으로 배우고요. 상반된 입장을 반론 뻗게 하는 방법을 보고 표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이 토론한 것들을 전부 다 스스로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 머릿속의 생각처럼 정리하면 논술 연습으로도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기억을 마무리하고요. 수많은 객관식 문제를 풀고도 정리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한 문장으로 정리하는 걸 연습해봐야 되고요. 고등학교 때 학습 분량이 많으니까 요약 능력이 조금 실력일 수 있잖아요. 수업을 준비시켜야 학생들, 나느냐 선생님한테 수업이 짧지 않습니다. 수업 내용을 전체적으로 기억 못하죠. 그러니까 목차를 추가해서 흐름, 간단한 수업 내용 전체의 흐름을 잡게 해야 됩니다. 모든 책에는 보통 2단계의 목차가 있는데, 그쵸? 근데 그 목차에다가 더 세부적인 목차들을 계속 쓰게 한 다음에, 이거를 암기한 다음에 수업을 하게 하면 수업이 어느 정도 흐름, 밸런스를 맞춰서 하게 됩니다. 소목차 뽑는 훈련 자체가 시험의 기초죠. 이 소목차로 뽑은 소목차의 소목차. 소목차의 소목차는 주관식의 답이죠. 시험의 기초로. 상대방의 귀를 기울이는 능력이 늡니다. 반대 표를 채워넣게 해야지. 상대방 능력, 상대방 얘기도. 그래서 상대방 능력, 반대 입장을 주장하면 또 이 상대방이 말한 거 명확하게 확정해야 토론을 빠르게 나가니까 처음에는 불편해도 표를 적게 해야 되고, 이런 적어놓은 표들 샘플을 구해서 학생들한테 보여주셔야 합니다. 같은 상황을 바라보는 다른 시각들을 확정하는 방법도 공부를 하다 보면 익혀져야겠죠. 아주 빠르게 설명했는데요. 이제 성인들이나 부모님들 대상으로 정리한다면 이렇게 찬반 토론은 표를 중심으로. 자, 나느냐 선생님은 목차를 중심으로. 자, OX 퀴즈는 이 문장을 아리송하게 뽑아서 요점 정리, 한 줄 정리를 중심으로. 자, 그 다음에 여기에는 창의적 객관식 문제는 용어나 객관식 문제의 구조를 중심으로 어떻게 만드는가. 자, 글자 없는 그림책은 이 글자 없는 그림책, 그림이나 표, 이런 것들의 분석을 중심으로 내가 어떤 시각으로 뭘 볼 수 있냐는 거죠. 분석력. 자, 다음에 여기에
교과서에 소설 반문하기는 소설 구조, 구조, 네, 구조, 소설 구조를 중심으로 상황 이해, 발문을 하다 보면 주관적 상황, 객관적과 주관적 상황에 대해서 되는데 상황 이해를 중심으로. 4번 육하 역사신문을 만지는 육하 원칙을 중심으로. 그 다음에 마인드맵 그리기는 이 구조의 이유, 기준의 이유, 줄거리가 뻗어가는 이유를 중심으로. 이거 왜 뻗어갔을까? 이렇게 그 이유를 중심으로, 기준을 중심으로. 갈래벌 글씨는 갈래벌 기본 이론은 특징을 중심으로. 다음에 간단한 논설문은 글의 기초적인 원리, 글 쓰는 과정, 글 쓰는 기초 원리와 과정을 중심으로. 자, 이렇게 독서논술의 수업이나 공부를 책을 읽은 다음에 어떤 활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독서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중간 단계로 이렇게 내신으로 연결되는 연결고리를 명확하게 만들어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책을 읽는 것, 독서가 내신으로 연결되는 것들을 훈련을 한다면 이 독서의 능력이 바로 이 내신에서도 적용되고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내신 학습에 도움이 되는 우선순위 독서기술 10가지를 우선적으로 권해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